여러분, 돈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 헌법에도 없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하지만 지난 400년 동안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제자리에 머물지를 조용히 결정해온 보이지 않는 법칙이죠. 이 법칙은 누가 인생의 사다리를 오르고 누가 그 밑에서 영원히 갇혀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부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 같을까? 부자는 계속 부자로 남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힘들고 우리 같은 중산층은 죽어라 일하는데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운이나 음모론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1600년대 초부터 존재해온 돈에 보이지 않는 법칙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학 치트키를 얻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부와 번영을 위한 첫 번째 약속으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흐름을 이해하는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전이 순수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지던 시절이었죠. 당시 왕이나 통치자들은 돈이 부족해지자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금화나 은화에 구리나 니켈 같은 값싼 금속을 몰래 섞어서 동전의 양을 늘린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곧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 동전은 가볍고 색깔도 좀 이상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순수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좋은 돈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값싼 금속이 섞인 나쁜 돈만 시장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자 시장에는 나쁜 돈만 돌아다니고 좋은 돈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원리를 바로 그레삼의 법칙,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부릅니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는 뜻이죠. 이게 옛날 이야기 같다고요? 천만에요. 이 법칙은 현대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오늘날 금과 은은 사라졌죠. 그 자리를 신용, 부채, 그리고 디지털 숫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린다며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낼 때, 금리가 떨어져서 대출받기 쉬워질 때 바로 그 나쁜 돈이 시장에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싼 돈은 좋은 돈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좋은 돈이란 뭘까요? 바로 저축, 인내, 그리고 건전한 재무 원칙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힘들게 저축하려 하지 않죠. 대신 투기판에 뛰어듭니다. 안정성보다는 한탕주의가 판을 치게 되죠. 그럼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돈 찍어내는 기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행, 대기업, 그리고 거대 투자 펀드들이죠. 이들은 새로 풀린 돈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거의 공짜에 가까운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월급이나 대출의 형태로 당신의 손에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그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희석된 후입니다. 그레삼의 법칙은 그냥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매년 당신의 월급 가치가 줄어드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18세기에는 또 다른 무서운 법칙이 발견됩니다. 경제학자 리처드 캉티용의 발견이었죠. 그의 이론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새로운 돈이 경제 시스템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마른 논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즉 수원지에 가까운 곳은 물에 흠뻑 젖지만
가장자리에 있는 노는 겨우 축축해지거나 여전히 말라있죠. 오늘날 이 수원지는 바로 금융 시스템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거나 정부가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할 때 가장 먼저 돈을 받는 사람들, 즉 투자자, 대기업, 그리고 자산가들이 가장 큰 이익을 봅니다. 주식시장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기업 임원들의 보너스는 상상을 초월하죠.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나 저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월급이 오르기도 전에 이미 물가가 먼저 올라버립니다. 당신은 경기 부양책의 혜택을 보기도 전에 인플레이션의 고통부터 느끼게 되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미국 연준은 수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3배 이상 폭등했고 상위 1%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 가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사기 힘든 수준이 되어버렸죠. 이게 바로 캉티용 효과입니다. 300년 전에 쓰인 법칙이 오늘날 모든 경기 부양책과 구제 금융 속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흥미로워집니다. 이 고대의 법칙들은 단지 과거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죠. 정부가 값싼 신용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나쁜 돈, 이 좋은 돈을 몰아내고 새로운 돈을 먼저 받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 돈을 가장 나중에 받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들게 되죠. 불공평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마치 중력이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돈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흐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더 이상 흐름에 맞서 싸우는 대신 자신을 유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경제 위기는 소수에게 보상을 주고 모든 경기 회복은 특정 자산의 거품을 키웁니다. 모든 해결책은 다음 거품의 씨앗이 되죠. 이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설계 그 자체입니다. 돈이 에너지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발견했던 글로벌 무역의 초창기에 탄생한 설계죠. 돈은 언제나 가장 잘 대접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그레삼과 캉티용보다 더 오래되고 불평등을 아예 콘크리트처럼 굳혀버리는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파레토 법칙, 우리에게는 80대 20 법칙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어떤 시스템에서든 결과의 80%는 20%의 참여자로부터 나온다는 원리입니다. 이걸 부에 적용하면 20%의 사람이 80%의 자원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10%, 5%, 심지어 1%가 부의 대부분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1896년에 이탈리아 토지의 80%를 단 20%의 시민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법칙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비율은 전 세계의 부, 기업 이익, 심지어는 유튜브 조회수 같은 디지털 세상의 관심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이 법칙은 수세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을까요?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불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플레이션, 세금, 그리고 잘못된 타이밍으로 조용히 돈을 잃습니다. 이 시스템은 노력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해도를 보상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게임의 규칙을 공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그레샴의 법칙은 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캉티용 효과는 왜 새로운 돈이 부자들에게만 유리한지를 설명하죠. 파레토 법칙은 왜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현대 금융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이룹니다. 이 구조는 너무나 오래되고 효율적이어서 혁명, 전쟁, 심지어 대공황조차도 그것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격차를 벌리는 바로 그 법칙들이 당신이 그 격차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20년 팬데믹까지 당신이 목격한 모든 금융위기는 이 고대 패턴의 재방송에 불과합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질은 떨어지고 먼저 받는 자는 얻고 나중에 받는 자는 잃습니다. 이 리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이 돈의 법칙들은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 식민지 시스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모두 같은 수학 공식 위에서 작동했습니다.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자가 결과를 통제했고 새로운 돈을 먼저 받는 자가 제국을 건설했으며 가장 나중에 받는 자가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중앙은행 시스템은 이 고대 법칙들을 공식적인 국가 정책으로 격상시켰습니다. 1971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해 미국은 근본이제를 폐지했습니다. 닉슨 쇼크라고 불리죠. 그 순간부터 돈은 순수한 신용, 즉 빚이 되었습니다. 달러와 빚은 함께 팽창하는 쌍둥이가 된 겁니다. 그레삼의 법칙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질 좋은 돈이 사라지자 시스템은 양적인 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저축의 힘은 약해졌으며 투자는 투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캉티용 효과는 불평등을 더욱 가시적으로 만들었죠. 은행과 자산가들은 레버리지를 통해 부를 증식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이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초기 수혜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수원지에 가까울수록 물살이 가장 빠르죠. 당신은 그 흐름에 떠다닐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업체, 주식, 생산적인 부동산 같은 것들 말이죠. 월급만으로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물가가 오른 뒤에나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노동이 아니라 소유를 보상합니다. 이게 바로 경기가 좋을 때조차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자산 매입을 시작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기업들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가는 뛰어오릅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벌고 임원들은 보너스 잔치를 하죠. 그동안 일반 가게는 예금 이자는 줄어들고 집값은 더 올라가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캉티용 효과의 현실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삶으로 측정되는 정책의 결과물이죠. 이런 역학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수십 년간의 제로금리는 기업과 자산가들만 살찌웠습니다. 유럽을 보세요. 통화연합은 신용과 부채를 통해 조용히 부를 이전시켰습니다.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 자본은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중력을 바꿉니다. 힘이 있는 곳으로 쏠리고 취약한 곳에서는 빠져나가죠. 이 규칙들은 국경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애초에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봅시다. 그레삼의 법칙은 사람들이 화폐 가치 하락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질 좋은 자산을 비축하기 시작한다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질 좋은 자산이란 희소성을 의미합니다. 찍어낼 수 없는 자산들, 즉 토지, 원자재, 생산적인 기업,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 같은 것들이죠. 당신이 이 법칙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당신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월급과 저축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마지막 수령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느끼고 성장의 혜택은 가장 늦게 받죠. 하지만 당신이 생산적인 자산을 소유한다면 당신은 수원지에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초기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복리로 쌓이며 계층 이동을 결정짓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올까요? 과거를 형성했던 300년 된 원칙들이 이미 미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탈달러화, 그리고 부의 다음 대재분배를 통해서 말이죠. 세상은 이제 동전이 아니라 코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같은 돈의 법칙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플랫폼은 바꿀 수 있어도 중력은 바꿀 수 없는 것처럼요. 중앙은행들은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화라고 부르지만 실은 중앙집권화의 끝판왕입니다. 돈이 프로그래밍 가능해지면 통제력은 극대화됩니다. 새로운 화폐의 원천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앞서 나갈 것이고 가장 먼 사람들은 나중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민간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크립토붐은 초기 내부자들이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한 채 시작됩니다. 나쁜 품질이 프로젝트가 시장을 뒤덮으면 좋은 프로젝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지갑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나쁜 토큰은 유통되고 좋은 토큰은 사라지죠. 신뢰가 깨지고 품질은 후퇴합니다. 고대의 행동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통화 실험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부채는 팽창하고 신뢰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은 고대의 법칙들이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법칙을 일찍 배우는 사람들은 먼저 적응할 것이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일부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결제, 모든 대출, 모든 투자가 이 메커니즘을 돌아가게 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더 이상 소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경기 부양책을 구원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로 보게 되고 정책을 약속이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에 부합하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죠. 일찍 투자하고 희소한 자산을 보유하며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3세기의 금융 역사에 묻혀있던 진정한 교훈입니다. 번영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스템이 아니라 직업을 공부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비용으로 그 화폐를 발행하는지 묻지도 않은 채 자신의 시간을 화폐와 맞바꿉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의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